오늘은 이승혜님을 모셨고요. 승혜님을 제가 처음 만난 건 최근에 그 해피카우 행사에서. 근데 그때 승혜님이 저한테 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곧 프랑스로 다시 공부를 하러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 그때 이미 있었구나. 네.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한번 모셔서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 일단 저희가 팟캐 스폰서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승희님 독일어 할 줄 아시잖아요. 네, 할 줄 알죠.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이거 위버우드거든요. 위버우드. 근데 제가 독일어 발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U에 점 두 개 있으면 위예요? 위가 아니고 입 모양은 O로 하는데 우를 발음해요. 위? 네, 그쵸. 입 모양은 O 상태에서 우를 발음하면 의. 약간 프렌치의 맞아요. 비슷해요. 그거예요? 다 있어요. 유럽 언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위버우드. 위와 우의 중간에. 위도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위라고 쓰있긴 하네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위버우드. 어차피 뭐 외국어니까. 저 이거 제 팟캐 동영상 밑에 더보기 있잖아요. 그런가? 유튜브 동영상에 밑에 더보기 이렇게 자세한 내용 쓸 수 있는 칸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이거 홍보 글을 올려야 돼가지고 썼는데 워버우드라고 쓴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오타났구나. 스폰서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스폰서가 열심히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거 전 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맞다. 이거 홍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만 저도 지금 쓰고 있고, 이게 소나무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 안에 그 제품이? 네. 그리고 용기도 선생님 혹시 폴리우드 뭔지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잘 몰라요. 나무 살짝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칩처럼 들어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 만져보시면 되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신기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근데 재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활용은 아마 안 될 어렵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더보기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샴푸랑 컨디셔너, 트리트먼트구나. 네, 트리트먼트. 종류가 많더라고요. 전 그때 비건 페스티벌에서 처음 봤는데 머리에도 미스트를 뿌린다고 그런 게 있대요. 뿌리잖아요, 사람들. 그래? 머리에? 얼굴 말고? 에센스 같은 거? 아니 미스트래. 그냥 하루의 중간에 건조한 거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다가요? 얼굴 말고? 신기하죠. 그게 이제 머리 가려움증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되게 신기했어요. 얼굴 미스트도 전 안 뿌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은 승혜님의 이력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학부를 전기공학을 공부를 하셨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석사를 지속가능성 개발, 발전 개발, 발전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박사를 하러 곧 프랑스로 떠나시는데, 네. 박사에서는 뭘 공부할 계획이시죠? 박사 과정은 여기부터 시작하나요? 일단 뭔지만 말해주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바이오 이코노미인데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제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미래 바이오 이코노미 전략을 짜는 건데, 그 바이오 이코노미 얘기도 지금 하나요? 나중에 하나요? 나중에 다시 하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환경 평가기도 겸해서. 네. 그렇구나. 근데 이 점프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돌이가 큰 점프 아니죠? 그래요? 환경공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환경공학도 있고 전기는 사실 에너지랑 밀접하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에너지 연구소가 있긴 했어요. 뭐 전력 연구소가 있어요. 전력 연구소. 네. 근데 이제 딱히 환경 그거를 많이 하지 않기는 했죠. 그때는 아직 신재생 그런 게 안 날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때 관심도 없었고. 그러면은 이 지속가능 개발 발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프로그램은 이제 사회과학 경제 쪽 프로그램이라서 좀 적었는데 저희 12명인데 그중에 2명? 3명이 그래도 공대 베이스고 네네. 저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가 그리고 환경공학 한 친구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한 친구 하나 있고 지질학 한 친구 하나 있고
나머지는 사회과학 쪽이었던 것 그럼 같아요. 다양한 데서 다 오는 경제학. 거네요. 네, 그쵸. 그 융합 아, 과정이니까 그렇구나. 그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융합대학원. 네, 형태. 지금도 있지만. 네, 네. 그쵸. 근데 저희 과정은 이제 사회과학 정책 쪽이었고 이렇게 지속 가능성 하면은 유럽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써놔야지. 그래서 그 공학만 위주로 하는 데가 오히려 더 커요. 아예 엔지니어링, 환경공학. 왜냐면 특히 에너지공학 이런 거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뭐 설계도 있고 풍력 발전 하려면 뭐 설계를 해야 어디에 얼만큼의 사이즈에 뭐 발전소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게 요새는 옛날에는 좀 단순했을 수도 있지만 뭐 화공 뭐 이렇게 몇 개 없지만 이제는 워낙 다양하게 각종 뭐 바다에다도 할 수 있고 산에서도 할 수 있고 다 조건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른 설계도 굉장히 해서 뭐 에너지 모델 설계 그 나라의 아무튼 엄청 에너지 설계 쪽이 진짜 많고 근데 이건 다 공대생이 하는 거고 그쵸 공학을 해야 하는 거니까 또 환경이라고 하면 쓰레기 처리도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공학이다 하면은 거의 이제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폐기물이다 버린다 이게서 어떻게 이 독성 물질을 순화시켜서 버릴 것인가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은 그게 환경공학이라는 게 아예 이 자원을 이걸 쓰레기라고 보지 않고 이것도 자원이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일단은 어떻게 줄이는가도 있고 일단 발생한 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해서 이걸 자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도 굉장히 유행인데 이제 그래서 한국도 그렇지만 인문사회결이 약간 뭐라고 하지? 그 접근 가능성이 조금 더 쉽잖아요. 새롭게 그 들어오기 쉬운데 결국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수요는 사실 기술이 훨씬 아니면은 어쨌든 수요 대비 공급 면에서 기술을 알면 훨씬 이제 뭐 직업적인 측면이라던가 그 조건이 훨씬 많죠. 그쵸? 그래서 저도 그냥 엔지니어에 머물 걸 그랬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엔지니어에 머무는데 이제 아예 기술 쪽으로 석사를 할 걸 그랬나 싶은 환경 기술 쪽으로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도 마음에 들어. 지금 한 것도 다 마음에 들긴 해서 대신에 이제 옵션은 기술 쪽이 더 많다. 그렇군요. 네. 자, 혹시 듣는 분들께서 오늘 대화 내용 서머리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선생님 노트를 스캔해서 PDF로 공유 드리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냥 정리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 수업을 들으려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의 그 학문의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101 수업을 다 듣게 하나요? 다양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뽑는데 이제 관심은 있어야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사가 이제 3개 학기 플러스 한 학기 논문이에요. 2년이니까 4학기 해서 근데 수업을 3학기밖에 안 듣는데 사실 진짜 여러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오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깊이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일단은 저희 수업이 경제학 쪽에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미시경제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미시경제는 학부 때 하면은 그냥 1학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제학 쪽에서 온 애한테는 너무 쉽고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약간 살짝 어려운 것도 있고 약간 수학적인 게 필요하니까 특히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 수업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학도가 보면은 쉬운 수업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왜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는지는 약간 의문인 점도 있지만 여러 군데서 오는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이제 수용하려다 보니까 기초도 해야 되고 뭐 심도 있는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전공에 제한은 없고 누구든지 들을 수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다들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쪽 전공 수업을 이미 들었던 사람한테는 좀 쉬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내용 중에 순간이 그쵸. 어떤 사람한테는 도시계획 수업이 너무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경제학 수업이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근데 왠지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 다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언어 전공은 그쵸.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근데 언어 전공했다고 다른 뭐 교양 수업 하나도 안 들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안 그래? 듣다시피 했죠. 중국어만? 네, 들었어야 했는데 뭐 수업을 안 갔다던가 등등. 그쵸. 근데 많은 수업의 내용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갈 수 있으면. 근데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막 이런 가치에 지속 가능한 가능성이라는 어떤 가치, 그리고 그냥 내가 한번 살다 가는 지구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남겨두고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 막 엄청 떼돈을 벌려고 이거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 기술적인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워낙 수요가 많아.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너무 수요가 많아. 에너지, 특히 유럽은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설계, 엔지니어링 쪽은 진짜 수요 많아요. 진짜요? 그렇구나. 저도 한때 이 지속 가능성 이런 필드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학문적으로? 네. 근데 이걸로 뭐 돈이 돼. 되나? 어쨌든 돈이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돈이 되나요? 사회과학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과학은 어려워요? 사회과학 쪽으로 하면 막 돈이 안 된다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유럽에 있었잖아요. 유럽은 여기서는 내가 취업을 못하고 뭐가 안 되면 나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창업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삶이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정도 번듯한 직장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궁핍하거나 힘든 삶,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집안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면 다르지만 어려운 삶을 사는데 독일은 특히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사회복지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당장 뭐 막 500, 600 이렇게 벌리진 않겠지만 자기 사업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되면 말고 안 되면 이런 식의 도전을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500, 600 버는 사람은 세금으로 막 200 내고 뭐 100을 버는 사람은 없죠.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뭐 200 버는 사람은 세금 거의 안 내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이 크지 않고 물론 이제 뭐 CEO다 뭐다 뭐 당연히 뭐 천 몇천 이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돈이 되나라는 걱정을 걔네들도 많이 하는데 또 대기업을 가야 된다. 그것도 있구나. 한국은 이제 대기업이 있고 그거에 하청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복지나 급여의 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은 뭐 10%도 안 되고 뭐 한 자릿수 %겠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네네. 그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복지라든지 급여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유럽은 내가 3인 기업을 가나 100인 기업을 가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몇만 단위의 기업을 가나 3인 기업을 가나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영향을 받지. 내가 엔지니어다 뭐보다 하면은 받지. 그렇게 크게 크지 않고 막 열정페이를 하면서 나를 갈아 넣어서 좋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군에 따른 그런 돈의 차이는 있는데 있어요. 엔지니어와 뭐 사회과학 쪽 차이는 있고 뭐 당연히 변호사, 뭐 의사들은 좀 더 벌고 그런 건 있죠. 근데 그 괜찮은 잡의 옵션이 더 큰 것 같아요. 꼭 그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대기업에 가거나 뭐 공무원이 되거나 국제연구원이 되거나 해야만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네. 그게 아니고 웬만한 중소기업에 가도 건실한 기업이면은 괜찮고 아니면 소기업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지원도 한국은 약간 창업 지원에서 처음 뭐 1년 3년에서 자기가 지원서 내가지고 막 복잡한데 그게 아니고 돈을 내가 얼마 이상을 못 벌면 보조금이 나와요. 그만큼 채워주는. 그럼 진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할 그런 이유가 없네요. 그쵸. 이제 물론 그래도 네. 돈을 더 잘 버는 쪽으로 몰리긴 하죠. 경영학과가 더 인기가 있다거나 그런 게 당연히 있지만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더 거부감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리스크가 적으니까. 리스크가 적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애들이 졸업하면서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러면 그냥 해가 처음에 해가지고 이거는 복지수당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그쵸. 근데 결국 취업을 하긴 했죠. 근데 그리고 시민단체로 취업을 많이 했거든요. 뭐 NGO나 특히 이제 국제개발 쪽으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박봉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미션, 나의 사명감으로 버티는 사명감 경우가 하나로. 많죠. 근데 괜찮게 버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생활비가 집세가 비싼 동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집세가 그렇게 한국만큼, 그러니까 한국은 소득 대비 집세가 훨씬 비싸고 서울은 그리고 근데 독일은 도시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비싼 도시로 가면 그만큼 월급을 더 쳐줘요. 집세가 비싸니까. 그리고 독일은 거의 100% 월세제예요. 집을 사는 진짜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전세도 4, 없어요? 50대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런 한국밖에 얘기 없는 것 들어봤죠. 같아요. 근데 일단 월세를 내는데 그래도 영국이나 영미권은 이제 집을 사는 그 자가의 비율이 좀 있는 편인데 독일은 50대, 60대인 분들은 평생 월세 내면서 살고 진짜요? 그런 경우가 많이 그게 있어요. 너무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보통의 거고. 삶이에요. 내가 근데 이제 뭐 전원에 살아서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죠. 도시에서는 거의 다 월세 생활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어떤 그런 사회적 인프라의 영향이 큰 게 월세가 급속도로 오르지 않아요. 내가 월세를 한번 들어갔어. 그러면은 거의 퍼머넌트 계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하지 않는 이상 주인은 나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쵸. 진짜요? 대신 몇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독일도 많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화 돼서 옛날 같진 않은데 또 이제 집을 소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걸 이제 보통 개개인이 소유했었는데 이제는 기업 형태로 외부 해외 자본도 들어오고 해서 하지만 어쨌든 거의 월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계약할 때 들어가면 1년, 2년 계약이 아니고 무조건 거의 퍼머넌트 계약이에요. 그러면 3년에 20% 인상은 가능하고 월세가 3년 안에? 아니, 3년 동안 20%, 3년마다 20%는 가능해요. 최대. 근데 대도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이렇게 약간 주거 문제가 있는 곳은 15%더 낮아요. 물론 이제 레노베이션을 했다 아니면은 그 주인의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 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서 법적 분쟁이 요새 많아요. 왜냐하면은 외국 자본 같은 경우는 특히 영미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쫓아내고 뭐 레노베이션 뭐 조금 하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요새 되게 크거든요. 그 집세는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면 10년 전에 들어간 집이다, 5년 전에 들어간 집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유로만 내도 되는데 지금 같은 집을 들어간다. 새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은 뭐 500유로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는 특히 뮌헨은 원래 계속 비쌌고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 쫓아내고 새로 받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인상폭이 제한돼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쫓아내려고 애를 많이 쓰긴 하는데 버틸 수 있으면 그리고 보통 여태까지는 계속 보장이 됐죠.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베를린에 사는데 거의 뭐 20, 30년을 계속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월세도 뭐 거의 안 오르고 2, 30년 동안 조금씩 오르겠죠. 근데 뭐 크게 오르지 않고 다른 시세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고 현재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임대인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렌트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가 좀 더 많이 보장돼 있긴 한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른데 독일은 그래요. 괜찮은 편이라서 보통 집을 살 때 한국에서는 전세값 매년 2년마다 올리느니 차라리 사고 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2년마다 이사도 다녀야 되고 그 차이도 얼마 안 돼요. 계속 내야 되니까 그냥 빚지고 사고 말지 하는데 안 오르니까 버티면 되니까 안 사게 되죠. 같은 논리로 뭐 어차피 월세 내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월세도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가 없지만 전세 없지만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월세를 계속 올리니까 이제 전세금 마음 편하게 전세로 가자. 그래서 목돈을 마련을 하려고 이제 아등바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돈이 필요 없죠 여기는. 보증금도 보통 월세의 3배 정도면 돼요. 몇 천만 원이 아니고 월세의 3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그럼 그 외국인 신분인 사람한테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진짜요? 다 그게 외국인 신분이면은 이제 뭐 직장을 잡거나 그런 거에만 문제가 있지 모든 조건은 동일하죠. 대신 외국인이면 집 구하기 좀 더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왜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은 직장이 어떤 그런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독일 아닌 것을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목돈에 이제 보증금을 내지만 거기는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까 어떤 보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월급으로 보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인컴이 있다 하면은 이제 그래 월세를 낼 수 있구나 오케이요. 그 보통 월세의 3배 정도의 월급을 벌어야 돼요. 월세 3배 정도 되는 월급. 대신 월세에서 이제 그 관리비 뭐 물, 전기 이런 거 빼고 정말 순수 월세에서 3배 정도의 월급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 부모님이 보증을 서줘요. 이만큼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아요. 월세를 떼먹고 도망갈 시 내가 내겠다라는 보증이에요. 근데 보통 다 부모님이 해주죠. 그럼 외국인도 보증인이 있으면은 독일의 직업이 독일에서 수입이 있는 보증인이 해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 부모님이 해준다 하면 그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집주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로워요. 대신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 학생으로서 유학을 간다 하면은 내가 아파트를 다 빌리는 게 아니라 쉐어하우스에 방 한 칸을 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유하죠. 집주인한테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증금만 있고 그렇구나. 쓰면 되는 경우도 있고. 승현님 계셨던 독일 도시 이름이 뭐였죠? 라이프치. 거기로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겠다 했을 때 당장은 별로 생각이 없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돼? 독일을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근데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독일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심지어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니는 사람도 모르지만 굉장히 조그만 연구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제가 환경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건너 해가지고 과기원 다니시는 분이 그 유럽에 키스트 유럽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인턴을 뽑는다 해서 지원을 해서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에 있는데 사부이켄이라고 프랑스 국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지은 이유가 거기가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유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영국에 지역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뭐라고 하지? 그 대학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많이 해서 독일 정부가 특히 IT 쪽 컴퓨터공학 쪽이 굉장히 독일에서 손꼽히는 대학이에요. 거의 탑에 드는 대학이고 거기가 프랑스 국경인데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있고 프랑스가 이렇게 약간 있고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취지는 뭐 유럽 전역을 뭐 이렇게 아우르는 센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서로 연구 협력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래 한국은 탑다우니까 자 연구소 만들자 해서 연구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턴을 했는데 다행히 재밌었어요. 한국 사람이 대다수긴 해요. 그래서 약간 한국 같은 분위기가 있죠. 일할 땐 다 한국말로 하신 거예요? 저희 팀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바이오 쪽은 좀 거의 다 그 연구소장님도 외국인이고 외국인도 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정책 쪽은 다 한국인이었고 다 한국인이었어요. 100%.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일을 한다라는 거는 뭐 야근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건데. 야근 있어요? 그러니까 많진 않죠 한국처럼. 근데 그 문화를 고수했군요. 그런 게 있죠. 할 일이 있으면 나와서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저쪽은 칼퇴 무조건. 할 일이야 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늘 야근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한국에서도 뭐 일이 오죠 뭐 했는데 뭐 내일까지 뭐 이런 게 있죠. 그거는 그렇고 그 대신에 좋은 그때 인터뷰에도 썼지만 좋은 연착륙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당장 독일 문화 밖에서 연구소 밖에 독일은 완전 새롭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래도 그러네요. 뭐 이렇게 좋은 게 또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뭐 집도 구해주셨고 굉장히 저 연구실에 있는 다른 박사과정 두 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저희 셋이서 이제 학생이고 그분은 이제 박사 과정 겸 연구원이고 저는 인턴이고 이제 다른 박사님들이 계셨는데 저희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 그랬죠. 약간 타지에서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애틋하게 챙겨주려고 하고 굉장히 그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 그 사회가 그 한국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거기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있고 한인 교회도 있고 한인 회도 있고 뭐 한국 학교도 있고 그 어학교처럼 이제 그
2세, 3세 분들 이제 수업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는 교회를 일단 안 나가고 연구소에서 보는 걸로 충분하다 해서 이제 일 외로는 이제 거의 안 만나긴 했어요. 일 외로는 이제 저는 이제 또 비건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비건이면 오히려 친구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외국 나갔을 때. 왜냐하면은 그게 큰 가치잖아요. 어떤 그렇죠. 인류 공통의 가치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과 인종에 상관없는 어떤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비건 모임에 가면 누구나 다 넌 비건이구나 아니면 뭐 채식에 관심이 있다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건 모임을 찾아갔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고 이제 카우치 서핑 모임도 가고 해서 주로 이제 사교 활동은 이제 그런 모임이랑 많이 하고 물론 이제 거기 우리 연구실 분들이랑도 뭐 밥도 먹고 그런 건 했지만 그렇게 막 한인 사회에 소속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너무 작기도 하고 이제 뭐 회사에서 맨날 보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건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친구 만들기 쉬워요.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비건 모임 가면 다들 환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사람인데 비건이다 그러면 더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나갔는데 친구 만나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비건인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밖에 나왔던 분이 하셨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분도 뭐 해외 유럽 어디선가 이제 여행을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카우치 서핑으로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막 성수기였나? 아무튼 막 뭐 없었대요 옵션이. 근데 비건인 거를 누가 보고 자기 프로필에 너 비건이냐 그럼 비건들끼리 있죠. 도와되니까 우리 집 와서 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편하죠. 비건인 호스트 입장에서도 사실 고기 먹는 사람이 오면 싫다는 건 아니지만 뭐 설명도 해줘야 되고 왜 이 집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도 해줘야 그쵸.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비건인 애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왜냐면 카우치서핑의 큰 파트는 그냥 숙소를 제외 중에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밥 해주기도 쉽지. 걔가 뭐 맛있는 밥을 해줄 가능성도 높죠. 그쵸? 그 나라의 그 비건 음식을 해줄 가능성도 높죠. 뭐 그런 사사로운 게 아니더라도 얘가 다른 집에 가면 고생할 텐데 내가 데려와 이런 마음도 그런 있죠. 것도 있네. 맞네. 여러 가지 그런 연대 의식이 생기죠. 연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카우치서핑이나 이제 카우치서핑이 약간 상업화돼서 다른 플랫폼인데 비웰컴이라고 남프로핏으로 거기서 할 때도 저는 무조건 비건 키워드로 검색해요. 호스팅을 할 때. 비건 검색하고 아니면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검색하거나. 이거 비건 아니신 분들한테는 되게 훌륭한 여행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비건이 아니어도 내가 비건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임 같은데 비건 아니면 못 온다 이런 모임 없어요. 그렇죠. 호기심만 있어도 사람 되게 감격해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있다 그래도 잘해주고 굉장히 이렇게 호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퍼줘. 호구예요. 호구. 그쵸. 관심만 있어요. 그래도 밥 해줘. 그렇죠. 밥 열심히 해주죠. 그러면은 회사 다니시다가 인턴으로 이 자브리겐 글로 가셨고 조그만 도시로 그 인턴 생활이 좋은 연착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석사 네.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석사 인턴을 하면서 석사 어플라이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렇게 사이트 포털이 있거든요. 거기서 석사 과정을 다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이 있어요. daad.t라고 그 독일 학술 문화 교류 뭐 이런 데인데 그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daad.t인데 거기서 검색을 쫙 할 수 있어요. 석사, 뭐 박사, 뭐 학부, 뭐 영어 프로그램, 뭐 환경 해가지고 쫙 검색이 다 돼요. 지역.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검색하니까 몇 군데가 나와서 이제 거길 다 지원해야겠다 하고서는 지원서를 쓰는데 다행히 이제 한 군데만 썼는데 한 군데가 됐어요. 한 군데를 쓰고 거기가 제일 마감이 빨랐거든요. 다른 데도 써야지 했는데 하나는 안 쓰고 다른 건 이제 써야지 하는데 거기가 됐다 그래갖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사실 막 엄청 막 알아보고 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Joint International Mast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인데 제가 들어간 곳은 라이프치히잖아요. 네. 근데 다 조인트니까 한 5개 정도 대학이 있어요. 유럽에. 네덜란드에 하나 있고 스위스 바젤에 하나 있고
이탈리아 비엔나에 하나 있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어가지고 그 5개 대학이 협력을 해서 어디로든 입학할 수 있어요. 각자 입학생을 받고 합격만 하면? 그쵸.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죠. 아, 근데 가끔 보면은 라이프치히로 지원했는데 다른 도시가 됐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원을 통합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통합으로 받아서 그렇구나. 1순위를 써서 이제 가는 건데 가면 이제 반드시 한 학기에서 2학기는 교환학생을 가야 돼요. 다른 학교로. 그 이 중에 한 학교로. 근데 좋다. 학교마다 강점이 달라요. 그래서 네덜란드 학교는 공대도 꽤 크고 사회과학 쪽도 여기가 규모는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대학은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꽤 세고 그 실제 그 어떤 안트프레너십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뭐 이탈리아 쪽은 베니스니까 이제 물 쪽 많이 하고 라이프치히는 사회 경제 쪽이고 정책 쪽에 좀 더 세고 스위스는 제가 이쪽이 스위스가 바젤이 더 정책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사회 경제 쪽이고 스위스가 이렇게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트랙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트랙은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하나 있고 에너지가 있고 뭐 그랬던 것 같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지원해서 라이프치히가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지원을 했어요, 사실. 근데 지원해서 합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라이프치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집세도 싼데 학생 도시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시는 재밌는 게 많지만 비싸고 정신없고 시골은 뭐 싸고 뭐 자연도 있고 하지만 재미없고 한데 그거를 이제 절충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베를린처럼 일어나는 일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사실 서울에서 하루에 일어나는 재밌는 일이 20개다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건 1개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전 집순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이벤트 가면 이제 방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일어나고 자연도 가깝고 집세도 싸고 또 근데 약간 시골이면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는 완전 진보적인 도시거든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약간 히피들이 많이 와서 사는 도시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추천이에요. 단지 이제 라이프치히 문제는 직업이 없어요. 잡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거나 프리랜서거나 예술가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면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한 2, 3년은 버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지도 있고 뭐 내가 내 프로젝트에서 뭐 이렇게 소일거리 돈을 벌 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게 되면 라이프치히는 그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가장 큰 회사가 아마존이랑 DHL인데 물류센터가 있어서 막 그렇게 사무실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옛날에는 인쇄업으로 유명했던 도시래요. 그래서 인쇄업이 유명했고 지금은 박람회를 많이 해요. 독일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북페어 같은 거 하고 가장 큰 거는 프랑크푸르트인 것 같기도. 어쨌든 북페어가 박람회 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람회 산업이나 예술 뭐 이런 쪽 외에는 좀 없는데 이제 요새는 지속 가능성이나 에너지 쪽 관련 뭐 컨설팅 기업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시 자체에 그런 인력 풀이 많이 있고 월세가 싸고 하니까 베를린도 가깝고. 잠시 살다 가는 도시 많이들 한 3, 4년 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다들 오래 남고 다들 버티고 싶어 하는데 이제 더 좋은 직장이 이제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많이들 떠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승현님께서 이제 주거 하우스 프로젝트라는 네. 그런 주거 형태 맞아요. 를 경험을 하셨는데 하우스 프로젝트의 시작이 많은 경우 이제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 것도 있지만 주거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점점 발전돼서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싼 가격에 이제 특히 사회적의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 없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를 항상 갖고 있죠. 그게 마나키즘이든 뭐 어떤 뭐 보통 진보적인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용 공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용 공간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관료나 그런 거 걱정 없이 와서 이벤트 뭐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펀드레이징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펀드레이징 공간으로 많이 쓰니까 이거는 외부에 오픈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층층별로 그래서 각각 아파트가 해서 이 아파트에 뭐 3, 4명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뭐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제가 살던 공간은 아예 구분이 없었어요. 아예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17명이 살고 한 층에 방이 한 3개 정도 있고 이제 2층에 큰 공용 부엌이 있어요. 아래는 외부 공용이고 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부엌. 부엌이 굉장히 부엌과 거실이 중요하죠. 부엌과 거실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저녁 항상 매일 같이 먹고 위에는 조그만 이제 차 정도 끓일 수 있는 부엌만 있고 그리고 방도 내가 2층 사람이다, 내가 3층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바꿔요, 방을. 아, 그거 좀 귀찮겠다.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있죠.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오픈성을 강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경우였고, 보통은 이제 층별로 나는 여기 소속, 여기 소속해서 이제 공용 부엌, 각자 부엌도 있고,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하우스 프로젝트 내에서도 아파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기하네. 그쵸.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을 하는 경우고 베를린 같이 큰 도시에는 옛날 병원, 뭐 옛날 학교 이랬는데 이제 나간 공간을 점유해서 막 100몇 명, 200명이 사는 그런 곳도 있긴 해요.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 방식은 하우스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려면 면접도 보고 그래요. 이렇게 구성원들끼리. 맞아. 왜냐면 잘 맞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네. 그냥 돈 있으니까 들어와 이게 아니고 왜냐면 저렴하니까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데 뭐 소위 말하자면 물을 흐리지 않을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그런 여기서 보통 많은 활동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죠. 뭐 영화 상영을 한다던가 뭐 외부에도 대여를 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아니면은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이게 들어오는 경우서 뭐 인터넷에 뭐 공지해서 뭐 올리고 이런 거 없고 다 아름아름 들어가죠. 그 독일은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플랫폼은 큰 플랫폼이 있어요. 전국 쉐어하우스를 다 구해서 거기서 보통 많이 찾는데 이런 거는 거기 잘 안 올라오죠. 거의 왜냐면은 다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미 다 채워지니까. 그럼 여기 입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여기서 벌어지는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를 하는 그런 그쵸.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또 수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는 집도 있겠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면접 기간처럼 해서 몇 개월 살아보고 모두가 동의해야 이렇게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빡센 것 같아. 빡세죠. 왜냐면은 내가 3개월 살았는데 집이 안 좋다 그럼 다시 새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되게 가시방석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막 면접한다 막 이렇게 맨날 감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냥 왠지 막 잘 평가받는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티가 나니까 또. 그래서 가시방석일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건데 쉽진 않죠. 막 내가 먹고 있는 과자 사실 주기 싫은데 하나 먹을래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수. 그쵸. 이게 말씀하셨듯이 뭐 방도 뭐 자주 바꾸고 뭐 17명이 사는데 모든 걸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런 것 자체가 불편함인데 뭐 얘가 나 과자 안 줬다고 삐지고 이 정도는 사실 그렇군요. 몰라요. 뭐 데이에 뭐 활동을 많이 해도 뭐 속이 좁은 사람이 당연히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조금 번거롭잖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이 주거 형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채식도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호기심이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처음에 인턴한 게 연착륙이 좋은 이유였던 거는 독일에서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채식도 하고 환경에 관심이 생겨서 갔다고 하지만 저는 뭐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산 적이 별로 없고. 저는 일단 뭐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는 채로 항상 평생을 살아서 그냥 뭐 적당히 대학 가고 적당히 뭐 이렇게 골랐는데 그래서 환경도 관심이 생겼다라고 했지만 실천을 딱히 뭐 그냥 물 적게 쓰고 이런 건가 했는데
제가 처음 처음 살던 그 도시에서 이제 집을 한 3군데 옮겼어요. 다 좋았는데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점점 옮겼는데 처음 간 집에서 집주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집주인이 제 뒤를 따라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불을 이렇게 자꾸 켜두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한국은 아파트가 이제 약간 개방형이잖아요. 그래서 거실이 탁 있고 거실에서 방이 다 보이고 내가 거실에 있다가 방에 간다고 거실 불을 끄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복도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맞아, 큰 맞아. 집은 이제 복도식도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렇죠. 아파트가 내가 화장실 불만 끄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제 부엌불 뭐 마루불 끄지 보통 부엌불 마루불 다 켜져 있는 경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독일은 약간 복도식으로 많으니까 제가 여기 거실에 있다가 뭐 복도를 거쳐 내 방을 다시 왔어. 그럼 복도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근데 집주인이 그걸 되게 쫓아다니면서 꺼. 뭐 하우스메이트라고 할 수 있죠. 집주인보다는 거의 하우스메이트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캐주얼한 관계였는데 어쨌든 끄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했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제가 낭비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낭비하는 게 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뭐 환경을 막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집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막 뭐 이거 아껴라 불 꺼라 뭐 물 꺼라 이런 게 뭐 환경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게 돈이 나가니까 이제 아끼는 경향인데 거기도 그분도 뭐 독일 사람 전체적으로 약간 좀 검소한 면이 있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제가 그 자부리킨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클로즈 스왑 이렇게 옷 바꿔 입는 모임 이런 것도 가보고 제가 그 뭐 카우치 서핑이나 그 채식모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다들 새 옷 안 사고 프리마크, 뭐 자라 이런 거는 스웨트숍에서 다 생산된 옷이다. 그 동남아시아 주로 해서 그 약간 공장 어떻게 보면 신 노예 제도 하에서 착취된 옷이다라 해서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 그렇고 그런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환경과 공정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비 문화도 처음 접했고 뭐 채식을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일생전부터 다 거기서 뭐 새 옷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은 또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다녀요. 그 학교 2, 3년, 뭐 직업 뭐 여기서 2, 3년 올면 다니면 이사할 때 그 옷 다 들고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클로징 수업을 하면 막 다 엄청 좋은 옷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 온 사람은 그냥 가져가면 돼. 그것도 막 수압이라고 부르지만 1대1 수압이 아니고 필요 없는 사람은 다 두고 가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환이 되죠. 다른 도시에 가면 거기 또 그런 게 있겠죠. 거기서 새 거를 얻고 특히 여자 옷은 그래 남자 옷은 좀 힘들어요. 남자들은 옷을 구멍이 나서 못 입을 때까지 입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냥 옷이 질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왜냐면 옷의 종류도 다양하고 뭐 트렌드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하우스 프로젝트가 궁금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단지 뭐 채식만 하고 환경 뭐 불 끄고 뭐 에너지 적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삶이 있는데 굉장히 연대의 바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클로즈 수압이 굉장히 단편적인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 또 사회주의 어떤 그런 게 하나가 일은 할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건 분배는 필요한 만큼인 거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아이가 많고 큰 집인데 뭐 능력이 없든 뭐 기회가 안 되든 돈을 많이 못 벌면 그만큼 보조금이 나가서 채워주고 물론 이제 옛날처럼 아주 그렇게 공장 하긴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그 필요한 만큼 준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만약 그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청소년인데 돈을 못 벌어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 밥을 주고 옷을 주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회를 큰 가족으로 확대를 하면 그런 거죠. 여기 돈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버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그 친구가 돈을 버는 일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그 아이는 뭐 가족에 기쁨도 주고 뭐 아니면 이분은 사회활동 뭐 열심히 뭐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환원이 안 되지만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 사람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다들 가족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큰 가족이라고 보면 그 사람이 돈 버는 일을 당장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기본으로 어쨌든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상적인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독일 사회가 그게 100%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클로즈 수업 같은 데서
그걸 좀 느꼈어요. 옷을 물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주는 것도 있죠. 이제 이고 지고 다니는 것도 짐이니까.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그거 뭐 10개 가져갔으니까 뭐 10유로 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개수에 대응해서 돈이 매겨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오스 프로젝트도 그런 이념을 많이 따라요. 돈이 정해진 하우스 프로젝트도 있어요. 얼마냐. 그게 아니고 낼 수 있을 만큼 내. 이렇게 이체를 해도 되지만 그냥 박스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넣어도 돼요. 이 무기명. 내가 그날 월세를 안 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거 우리나라에서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왜냐면 이 집이 일단 이 단체의 소유여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는 이제 연대에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따릉이 집안에 들고 가는데 협력의 아이디어가 없죠. 독일도 그래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면접을 보는 이유가 그렇죠. 그냥 무임승차해서 하는 사람, 그냥 집세만 싸게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이념에.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월세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회나 이 집을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다. 그 유용하다는 게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밥도 이제 다 같이 장을 보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있는 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이거 내 거다, 뭐 선물 받은 거다, 뭐 써놓으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세함 따로 있고 이제 밥값함 따로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서 돈 넣는 거예요. 그게 뭐 200유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와, 이거 생소해. 그쵸. 낯설어요. 엄청 생소하죠. 이러면 한국 사람들 생각은 그러면 다들 돈 안 내고 다들 뒤통수 치겠는데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이제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사실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해도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쩌면 채식도 어느 정도 일단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런 정보를 접하려면은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책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다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여유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독일은, 물론 독일 전체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기보다는 낫죠. 근데 거기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60, 70년대, 80년대에는 더 많은 믿음과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다라고들 독일 분들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한국은 그런 말 하죠. 옛날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옛날이 더 좋은 면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자유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그쵸. 외부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규제도 많이 풀리고 하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약간 믿음이 확실히 좀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하지만 믿음은 많지만 소미치기는 훨씬 많지. 믿음과 별개로. 별개죠. 그래서 일상에서 제가 이거 별개지만, 제가 이제 말이랑 만나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코워킹 스페이스를 갔단 말이에요. 공개 이렇게 열린 코워킹 스페이스에 그 닫힌 공간, 이게 멤버십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제가 마리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화장실 갔다고 하고 했는데, 와서 우리 마리가 오니까 내가 나 화장실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너 왔으니까 나 간다라고 갔더니 마리가 막 웃는 거예요. 너 나 기다렸냐고, 이거 짐 지키려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근데 마리는 왜 키나는 사람인데 여기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너 이러면서 너무 오래 살았다고. 왜 한국은 그렇게 안 해? 노트북이야. 나는 노트북도 있고 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지켜야지 했는데, 당연히 이제 걔가 와야 나는 화장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리가 한국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저 사회적 믿음과 소매치기는 또 별개. 우리나라는 사회적 믿음은 없지만 따릉이는 집안에 들고 들어가지만 사람 물건은 안 훔쳐. 덜 하죠. 안 훔치는 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이런 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카페 많이들 두고 가죠. 테이블 위에. 왜 그럴까?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럴까? 티가 나네. 이렇게 보이는 데서는 서로 조심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사회적 어떤 그런 거시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믿음은 이제 유럽
특히 독일, 제가 사실 유럽이 비슷하다라고 해도 제가 경험한 건 독일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질문 지속 가능성이 돈이 되나 했는데 아니 뭐 망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고 복지 받으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하니까 괜찮고 월세 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회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어저께도 이제 저희가 6월 29일 날 행사하는데 비거니즘과 이제 제로 웨이스트 같이 얘기하려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그런 쓰레기 캠페인 쪽 얘기하시는 분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쓰레기 제가 시장 얘기를 그분이 이제 시장 알맹이 망원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시장 상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 안 되고 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불광에서 요새 활동을 하면서 불광에 있는 시장을 갔어요. 장을 볼 때 플라스틱으로 사야겠다. 갔는데 너무 시장 상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거 가져가라고 왜 굳이 유난을 떠냐 약간 그런 식인데 그분이랑 이제 알맹 활동하시는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비거니즘이든 뭐 지속 가능한 삶이든 플라스틱 프리든 어려운 이유가 다 사람이 너무 바빠서. 그거 아니 이거 언제 장바구니 맨날 들고 다니고 언제 락앤락 맨날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냥 거기 있는 거 들고 포장된 거 사고 하면 되는데 바쁘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도 없고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쁨은 결국 오래 일을 한다는 건데 왜 오래 일을 한다는 건 시간당 버는 돈이 적다거나 그쵸. 특히 돈을 적게 오히려 52시간 시작되면서 대기업은 52시간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물론 더 이렇게 편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의 군에서는 오히려 이제 칼퇴를 해요. 저 회사 다녔는데 건설 회사였는데 그때는 뭐 일주일에 2-3번 야근 안 하면 위에서 너는 일이 없니? 일 더 줄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발 야근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니까 일이 적은 주도 있어요. 바쁜 주도 있고 맨날 야근하는 주도 있고 일이 없는 주도 이렇게 다른 팀에서 하는 걸 기다리는 주도 있고 그래도 공부라도 해라. 찍어라 야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에 2번은 찍어라. 근데 이제 애들 다시 반에 칼퇴해요. 제 동기들.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소수의 이제 대기업을 간 어떤 뭐 사업장이 뭐 몇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돈도 이제 적당히 버는데 사회보장도 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사업장이 적을수록 이거 시기가 늦잖아요. 52시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일용직이다. 아르바이트 한다. 그럼 정말 시간급여를 받고 내가 일을 안 하는 모든 시간은 돈을 안 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이제 그런 직업 안정성이 낮을수록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은 사치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사치라는 단어가 제일 가장 쉬운 것만, 제일 빠른 거 해야죠. 그러니까 쿠팡이 인기가 많은 것도 뭐 싼 것도 있지만 장을 안 보러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특히 막 바쁜 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당장 준비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밤 10시에 확인했어. 그럼 어떻게 해? 새벽 배송 시켜야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바쁜 사회라서 근데 그 바쁜 사회라는 건 결국 사회 안전망 시급이라든지 그 복지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들 그 일자리나 공시 뭐 시험 준비로 내몰리잖아요. 시험 준비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했지? 안전망 얘기. 그렇죠. 안전망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쁨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뭐 지속 가능한 삶이 어려운 이유도 채식도 내가 굳이 막 도시락 싸야 되고 여태 아직 사회상에서는 뭐 음식점도 찾아가야 되고 저희 동네도 공덕인데 거기는 채식 식당 하나도 없거든요. 약간 이태원과 홍대 사이 블랙홀이에요. 이태원, 홍대 종로는 많잖아요. 근데 여긴 블랙홀이에요. 아니면 내가 제 친구 이제 노원산 친구인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뭐 분식점에 가서 뭐 김밥을 이렇게 채식을 시킨다거나 뭐 냉면, 쫄면 이런 거는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제 채식 식당 없으니까. 또 뭐 플라스틱 프리로 장을 본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 샵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디서 뭐 팝업으로 열려. 그럼 한 달에 한 번 팝업 열리는데 굳이 내가 거기를 찾아가서 용기를 들고 가서 이걸 채워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그런 강한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지? 그런 강한 가치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시간을 내서 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편해지면
그렇게 내가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편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활동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랑 약간 연장선에 있는 건데 네덜란드에서 제가 한 학기 교환학생을 해서 아까 그 조인트 프로그램에서 한 학기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덜란드 하면 이제 자전거 많이 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 너무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이유가 이게 환경적으로 좋아서 타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라서 타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쵸?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일단 평평해요.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고 네덜란드도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뭐 6, 70년대 암스테르담 시에서 이걸 육성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뭐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7, 80년대인가 보다 차가 많아지니까 육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어딜 가든 자전거가 제일 빨라요. 도로도 잘 돼 있고. 도로 굉장히 잘 돼 있고 한국 가처럼 이렇게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가끔 있다 없어져. 어디 간 거야? 인도로 말하는 거야. 근데 독일도 그래. 약간 그래요? 네덜란드처럼 잘 되는 네덜란드, 덴마크처럼 잘 되는 데는 거의 없고 독일도 가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네덜란드의 큰 장점은 모두가 자전거를 타요. 남녀노소. 근데 한국은 자전거를 일부 사람들이 타잖아요. 독일도 약간 그렇고 이렇게 도시마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 탄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자동차를 모는 자가 운전자들은 보통 자전거를 안 타죠. 출퇴근용으로 뭐 레저용으로 이제 한강에 가서 탄다 이런 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길에 나가지고 길 복잡하게 만드냐. 안 그래도 복잡한 길. 그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네덜란드는 모두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차를 타고 출근을 하든 차를 타고 뭐 짐을 나르고 있더라도 평소에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애도 자전거를 타고 우리 엄마도 자전거를 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나도 자전거 타니까 내가 자전거 타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내가 비켜줘야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물론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고 많은 작은 도로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뭐 인도도 없고 그런 도로 이렇게 빌라촌 아파트는 안 그렇지만 하면은 길이 하나 떡 있고 사람 자전거 차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이게 두 차가 같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차가 우선이죠 한국은. 이렇게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네덜란드는 거기 써 있어요. 자전거가 우선이고 자동차는 게스트다 라고 써 있어요. 게스트? 게스트다. 이렇게 써 있어. 재밌다. 이렇게 너네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게 자동차는 손님이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가 뭐 세워라 내워라 가도 무조건 뒤를 졸졸졸 따라가야 돼. 작은 도로에서는 이제 큰 도로는 당연히 이제 큰 자동차 따로 자전거 따로 인도 따로 있어요. 일반 도로 한강이 아니어도. 근데 작은 도로면 많은 경우에 특히 주거 지역은 자전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는 이렇게 2명이 이렇게 가도 합법이에요. 도로를 2명이 점거하고 가도 돼요. 3명까지는 안 되는. 차 전용 도로를요?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근데 도로를? 이제 이런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도로가 하나다 그러면 이건 자전거 도로인 거야. 대박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전거 도로가 있거나 없으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가 우선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경우에.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는 일단 차가 제일 우선시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없다 하고 간혹 있을 때는 그냥 갑자기 인도랑 합쳐지고. 그쵸. 그러니까 자전거를 약간 이동수단으로 보기 어렵죠. 떳떳한 이동수단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출퇴근길에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거나 레저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환경 꼭 지켜야겠다라는 강력한 사명감으로. 요새 그래도 따릉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일부 이게 대중교통 연결이 불편한 부분은 따릉이를 타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이제 좀 차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와 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차가 너무 우선시 된다라는 거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자전거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자전거를 타는 게 건강하고 뭐 환경이 좋고 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들. 제일 편하니까. 제일 편하고 제일 빨라. 왜냐면은 차는 가서 뭐 주차도 찾아봐야 되고 그 시간도 10분, 20분 추가가 돼. 자전거는 가서 이렇게 잠그고 제일 빠르죠.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가 항상 제도가 편행이 돼야 되는지 인식이 선행이 돼야 되는지. 그니까요. 자전거도
제도를 먼저 갖춰야 사람들이 따르는 건지 채식도 마찬가지로 뭐 옵션을 여러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할까? 아니면 인식을 먼저 확신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인식 개선이 있어야 제도적으로도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더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이거 듣는 분들 계시고 요새 정말 제가 채식 2010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랑은 달라요. 완전 엄청 달라요. 모임도 많고 서로 서포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결국 그게 목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되면 그거를 뭐 나중에 지자체나 뭐 그런 데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 옛날에는 진짜 블로그밖에 없었어요. 블로그. 근데 지금 훨씬 더 많은 더 빠른 매체가 있고 그걸 보고 지금은 이제 제도보다는 인식이 더 올라가야 하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인식이 어느 정도 되면 제도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그 제도라는 게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프라 그렇죠. 그게 뭐 많은 채식 식당 이런 것도 결국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많은 채식 식당 아니면은 뭐 채식 옵션이 쉬워짐 그게 이제 뭐라고 하지? 공공 섹터일 수도 있고 사설 섹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산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비건이나 채식하거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왜 다들 이걸 안 할까? 어떻게 근데 다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비유를 잘 못 들겠네. 뭐 만약에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무너뜨린 뭐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큰 게 쪼개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베리를 샀는데 냉동 베리를 샀는데 얘가 이게 중간에 한번 녹았나 봐요. 그랬더니 한 덩어리가 된 거야 베리가. 그러면 이걸 이제 쪼개야죠. 그렇게 쪼개요. 그렇게 가장자리부터 쪼개죠. 그렇게 쪼개도 돼요. 그렇게 쪼개도 되지만 그러면은 다 퍼지잖아요. 결국 내가 이거를 떨어뜨려서 쪼개면 나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석부터 이렇게 쪼개야 이렇게 뭐 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이게 되게 조금 변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크랙이 생기잖아요. 그럼 쫙 쪼개진단 말이에요. 결국 어떤 사회 운동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여권 운동이든 노예 해방이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조금 쌓이다가 어느 일정 수준의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게 쫙 쪼개지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팟캐스트도 한번 한 적이 있는 얘기인데 그 어떤 공대에서 네. 랜슬러 뉴욕에 있는 공대인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대요. 뭐냐면은 소수 의견이 그 주류 의견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거를 인구의 몇 %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류 의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냐.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을 가져야지 주류 의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임계점이 10%라는 거예요. 1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그냥 10% 정도면 되는구나. 그쵸.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뭐 사회운동도 비슷하겠지만은 무슨 책 읽었다? How to Make a Vegan World라는 책 그 마리가 번역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앞에 부분을 읽다 보니까 나 요새 건망증이어서 까먹어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그 비거니즘을 사람들이 뭐 환경운동이든 뭐든 그거를 뭐 건강 때문이든 동물권이든 환경 때문이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넘어서면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인구가 생기면 이게 쿨하고 힙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 게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이긴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때려서 훈육을 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효과적인 방법. 학교에서 제 동생 남고 남중 나왔거든요. 엄청 맞고 다녔어요. 공식적으로 부모도 아닌데 심지어 선생님이 애를 때리고 부모는 그게 훈육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 공부하고 제대로 뭐 버르장머리가 들면 상관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죠. 이런
학생 인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애들이 이렇게 엇나가고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있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도 어쨌든 불법이고 그런 정말 20-30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다 맞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맞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학교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는 저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되잖아요. 담배도. 담배는 아직도 뭐 그렇지만 담배 피는 거 굉장히 쿨한 일이었는데 20-30년대 그 모든 지성인은 담배를 폈죠. 그렇죠. 1920년대 30년대 의사도 피고. 그렇죠. 뭐 진로 보면서 피고 뭐 회의하면서 피고 뭐 수업하면서 피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쿨한 일은 지금은 약간 어머 저 사람 담배 펴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냄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길에서 어른들이 담배 피면 제가 감히 냄새나 이러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복도 두려울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수덕수덕 거리잖아요. 들으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담배 피는 게 한국은 유럽보다 훨씬 나아요. 담배 친구들 막 들어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써있는 뭐 그런 스티커 있죠. 담배는 질병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선진적이죠. 유럽에서는 왜냐면은 사회활동 뭐 비건 하시는 분들도 담배 다 피거든요. 그게 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그 사회에 모순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가 반항과 젊음과 지성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뭐 담배는 이제 뭐 100%의 인구가 담배를 폈던 적은 없을 테니까 좀 인구 10% 측면은 다르긴 한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확 되는 게 그 아이 뭐 훈육이라든지 이런 담배라든지 또 우리 세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봤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환경 뭐 지속 가능성이나 비거니즘도 어느 순간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말씀하신 것처럼 100%의 인구가 다 공감할 필요 없이 10%만 돼도, 왜냐면 10%가 돼도 트렌디하면 여기저기서 떠들거든요. 에코백 들고 다니는 게 이제 사람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런 가방 누가 들어요? 다 명품 가방 들어야지. 근데 이제는 에코백 들고 다니는 게 약간 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독일에서는 약간 사족을 붙자면 독일 전체 사회는 아니지만 독일 대학생 사회에서는 비건을 하는 게 약간 힙한 일이에요. 그리고 비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채식인이다는 아니어도 고기를 덜 먹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제가 이제 드로잉 모임을 했어요. 전혀 이제 비건이즘과 상관없이. 근데 저희 도시에서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긴 하죠. 드로잉 모임을 했는데 이제 비건 간식으로 가져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얘기할 때 한 이유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모임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비건 간식으로 가져와 주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받아들여요. 비건인 사람도 있고 뭐 할랄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비건으로 가져오면 모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비건이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게 뭐 동물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건이면은 일단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죠, 거의.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내가 이거 구웠는데 나는 뭐 비건 쿠키를 처음 구워봤고 어쩌고 나는 사실 비건은 아니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미안해. 그쵸 그게. 미안해. 그게 약간 나는 뭐 약간 그런 거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어. 약간 그게 약간 내가 잘못한 일인 것처럼 그게 물론 저의 버블이죠. 이제 독일 사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학생 집단이든 그런 어떤 라이프시에 사는 젊은 20-30대 인구들은 채식을 하는 걸 미안할 필요 없어요. 채식을 안 하는 걸 약간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약간 이런 분위기. 와, 그쵸, 상상이 다르죠. 안 가. 근데 그게 독일 인구의 10%가 채식이라고 해야 이제 뭐 락토, 뭐 페스코 아마 다 합쳐서.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있고 라이프치히는 특히 더 진보적인 도시고 굉장히 독일에서 두 번째로 비건 프렌들리한 도시라고 하니까 1, 2는 베를린이고. 근데 그런 도시도 있어요. 학생 모임을 하면 그 학생 모임의 주제가 뭐 페미니즘이다. 학생 모임의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학생 모임을 가도 기본적으로 채식 옵션 당연히 있고 채식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채식이 디폴트인 경우가 많고 왜냐면 모두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소수자까지 다 포용하는 거를 하는 거랑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소수자가 그냥 자기의 가치를 잠시 내려놓고
다수를 그쵸. 따르잖아요. 다수결이 상당히 폭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수결로 대통령 뽑아서 지난 2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다수결은 그렇죠. 그래서 에코빌리지 같은 거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다수결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아까 그 하우스 프로젝트도 모든 걸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그럼 이제 비효율적이죠. 당연히. 모두가 모두를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만장일치. 예를 들어서 뭐 50%만 넘으면 되면 이제 대신에 50%라는 건 굉장히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8명이면 4명은 뭐 9명이면 5명 오케이고 4명은 아니라는 건데 4명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우스 프로젝트도 여태까지 만장일치였는데 한 뭐 80%의 동의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만장일치 방법도 그냥 난상 토론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소시오크라시라는 방법이 있는데 데모크라시와 소셜 이렇게 합쳐갖고 한 건데 만장일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의사결정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와우, 그죠? 과반수는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약간 의사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 이 문제랑 별개로 그냥 소수자에 대한 배려? 는 아예 그냥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그러니까 나는 만약 내가 소수가 아니면은 내가 소수자를 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율을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는 소수자는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두가 필요한 만큼 받는다. 그쵸?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한다. 효율? 효율은 달리 효율적으로 무조건 이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러면은 버리고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행복해야 된다. 이런 미니멈 그 수치가 있으면 그렇죠. 필요한 만큼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그런 대의 연장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비건이든 뭐 할랄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든 뭐 건강이든 알러지든 이 사람도 당연히 밥은 먹어야 되는 거야. 이 간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일괄적으로 제일 싼 과자 구매해서 넣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효율이란 단어가 되게 차가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배제되는 그쵸. 개인이 있고 그리고 효율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아까 저희가 안전망이랑 뭐 여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채식에 관심이 없고 왜 유난을 떠냐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분들도 시간이 없고 그분들도 여유가 없으니까 결국 다 그냥 한 얘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조금 더 내 페이스를 늦춰서 생활을 하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되고. 근데 또 그런 안전망 걸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이거 체포키죠 이거 뭐 닭이 먼저냐 알기 먼저냐는 비건은 팟캐스트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비유인가요? 어쨌든 그거 비유도 새로 하나 놔야겠다. 아니 근데 사실 그거는 새로 만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는 달걀을 먹거나 닭을 먹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생명의 순환의 문제니까. 네, 그쵸.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채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육식하던 종이라고 채식은 자연스럽지 않다. 옛날에 선조들도 다 고기 먹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우리가 진화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물리적인 진화도 있지만 뭐 직립보행을 하고 뭐 꼬리가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진화가 있잖아요.
그 더 이상 아이를 때리지 않게 되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하는 거는 진화잖아요. 사회적 진화. 그쵸? 사실 옛날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다 전쟁하고 다 이웃 거 뺏어먹고 뭐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도 있었지만 아주 원시적으로 가면 뭐 항상 싸움이 있었고 뭐 항상 약탈을 하고 서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굉장히 폭력이라는 게 만연한 사회도 아니죠.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이제 폭력도 규제가 되죠. 이렇게 폭력성이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아동 보호도 하고 인권 뭐 여성권도 뭐 향상하려고 하고 뭐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있고 그쵸? 옛날 같으면은 수렵채집 사회예요. 장애인이 있어. 버리고 가죠. 심지어 지금 길고양이들 너무 귀엽잖아요. 길고양이들도 착하고 예쁘고 한데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덜 떨어진 애가 있어.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고기 먹던 사람들이니까 먹어야 돼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내가 어디 북극에 사는데 먹을 게 진짜 물개밖에 없어. 당연히 거기서 무슨 상추를 기를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를 먹는 게 사냥해서 고기를 먹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북극에 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충분히 짓고 있고 영양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고양이처럼 채식을 하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영양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채식을 잘하면 오히려 더 낫다는 결과가 많이 있는데 필요하지 않고 하다면은 우리가 채식이나 뭐 그런 동물권이나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적자 생존에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진화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는 원래 고기 먹게 한 사람이더라고 하면은 너는 그러면은 나가서 전쟁하고 아동 착취하고 폭력적으로 사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으니까 그래야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배려, 적자 생존에서 배려로 넘어갈 수 있는 연대. 저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 학생회, 비운동권 학생회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였어요. 그 정치적이지 않은 학생회. 왜냐면 90년대에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맨날 너네 정치 노릇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학생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비운동권 학생회가 유행했고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었고 그게 그 어떤 운동권에서 쓰는 단어다.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쵸. 근데 그게 뭐 그때 그 시절 그 운동권의 어떤 뭐 문제가 있기도 했었겠죠. 결국 이 운동권이 정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커리어인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연대라는 단어가 여러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가는 거. 소수자 버리고 가는 거 아니까 뭐 장애가 있는 고양이. 얘는 눈을 못 뜨고 뭐 다리를 저니까 나는 이 아이를 버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인지 어떤 시의 한 구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런 얘기였어요. 의식이 나에서 남한테로 옮겨갈 때 나는 진짜 막 깨어난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럴 수 있겠다. 읽은 적이 있는데 연대도 결국 나 혼자 잘 살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로. 그렇죠. 내가 조금 덜 잘 살더라도 같이 잘 살자라는 약간의 개념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내가 좀 덜 얻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아까 효율이라고 말한 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율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노숙자들이 있고 뭐 빈곤층이 있고 한데 얘네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산층이나 뭐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이 사람들 왜 주냐. 아깝다. 복지는 낭비다. 이렇게 생각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당장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소매치기도 줄고
그렇죠. 범죄도 줄 수 있고 이분들이 뭐 그쵸.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네. 이게 내가 먹고 살 생계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제도권 밖에서의 어떤 다 찾게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는 집들도 더 좋아지면 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가 깨끗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안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빈곤층에서 자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옵션이 별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면 당장 어떤 뭐 그런 폭력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게 돈이 더 잘 되고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걸로 빠질 유인이 줄어들 수 있겠죠.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요인이 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이걸 볼 만큼의 인내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환경 문제도 그래요. 환경 문제도 당장 내가 고기 안 먹으면 내가 뭘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기를 덜 먹고 뭐 자동차를 덜 쓰고 하면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신에 이제 먹을 게 없어질 수도 있죠. 인터스텔라의 첫 부분처럼. 맞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진짜 장기적이라서 내 세대랑은 상관없을 수 있어. 내 아이 세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풍요를 다 누리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렵다. 그러게요. 근데 뭐 아까 희망적인 얘기했잖아요. 토핑 포인트만 넣으면 된다. 우울할 때는 10%를 기억하는 걸로. 10%, 네. 오케이. 저희가 이제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승혜님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만 해도 지금 승혜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어떻게 달랐죠? 처음에는 직장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적당한 데를 갔죠. 적당한 데를 졸업하고 적당한 데를 가서 뽑아주는 데를 갔죠. 뽑아주는 데를 가고 뭐를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은 나는 뭐 이게 뭐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하고 싶었는데 뭐 사회적 어떤 압박이든 부모님이든 해서 이걸 했다 이런 친구들이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굉장히. 나는 딱히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포기하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는 너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하면서 이것저것 너 다 할 수 있는 거 해봐라는 옵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돼 했다가 이제 갑자기 대학 갔더니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의욕이 있어야지 하면 이제 그게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의욕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그냥 없는 편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그러게. 그런 약간 그런 거 비슷하죠.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데 아직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이 연애하면 손만 잡고 다니길 기대하다가 어느 순간 빨랑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이런 거지. 점프가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점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 준 거는 이제 손만 잡고 다녀야 된다라는 어떤 암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언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손만 잡으라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근데 공부도 여태까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면 옵션이 많아. 그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나중에 옵션이 더 많아지긴 하죠. 근데 여태까지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훈련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봐. 너 하고 싶은 일 해. 대학에서. 그러면은 멘붕인 거죠, 완전. 어떻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을까?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는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을 잘 갔다 공부를 잘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똑똑했다라기보다는 한국 시스템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 나에게 잘 맞았다 라는 얘기거든요. 잘 모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방황을 했는데 회사를 고른 이유도 뭐 특별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고 내가 갈 수 있고 돈도 적당히 주고 하는 대로 뽑아주고 그래서 공대생들은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 공장들이 이제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공대생으로서 서울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 특히 전기공학 엔지니어링 회사거나 IT 쪽으로 많이 가죠. 뭐 물론 수원 뭐 이런 남양 이런 데도 있어요. 현대, 삼성은 경기도권에 있긴 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근데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갔고 그때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뭘 해야겠다. 뭐 심지어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해서 임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다니는. 다행히 이제 회사는 이제 일을 제가 막 엄청 잘한 건 아니었지만 괜찮았고 일을 잘 못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회 사람들이 괜찮았고 집에서도 가깝고 해서 하다가 이제 모임 같은 거를 우연히 많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비건도 시작하고 비건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건을 시작할 때 저는 뭐 동물권이나 윤리나 환경이나를 생각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게 제 삶의 미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가장 큰 삶의 터닝 포인트였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파생되었고 다른 분들도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컸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비거니즘을 하면서 시작은 뭐 건강이든 보통 그런 호기심으로 많이 시작했는데 읽잖아요. 읽기도.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고 블로그를 보고 하면 내가 미디어나 교육에서 배운 게 다 사실은 아니구나. 내가 뭐 속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많이.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라든지 사회도 관심이 생겼어요. 좀 맹목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걸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식이 건강이든 환경이든 윤리적으로 이런 이면이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미드에서도 얘기 안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환경적으로는 뭐 18%의 탄소 배출이 엄청난 거잖아요. 자동차 그 얘기에 맞먹거나 더 크거나 할 텐데. 모든 이용수단을 합친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해.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해서 그때부터 사회활동에도 관심이 생기네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투표를 왜 해?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어차피 다 그놈인데. 근데 중요하죠. 투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저희 회사 동기들 보면 아직도 투표 왜 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안정적이고 가정도 있고 뭐 전세도 있고 그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뭐 빚이 있어도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도 있어. 그럼 네가 아무리 중산층이라 해도 재벌도 아니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입시 제도를 거쳐서 치열한 이런 경쟁 구도에서 잘하는 거를 바라느냐. 사실 저희 때보다 더 치열해졌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다시 못한다. 다시 못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게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긴 또 왜 하기 시작했지.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한민이란 작가분이 쓰신 아무튼 비건이란 책 혹시 아세요? 많이 보긴 봤어요. 근데 아직 읽진 않았고.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뭘 믿는 것 같냐라는. 나도 그거 봤다. 그거 읽으셨어요? 뭘 믿는 것 같아. 이제 까먹었어요. 구절을 봤지만. 종교도 아니고 또 무슨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뭐냐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 라는 생각.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잘 쓴 그분은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런 걸 진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을 뭐 너 하나 해서 뭐 바뀌냐 그런 거를 뭐 한국 사람이라면은 채식하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여러 번 저 채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회사는 그냥 적당히 갔죠. 왜 많이 티핑 포인트가 됐죠. 그 전환점이 됐는데 채식을 한 회사는 적당히. 근데 저는 외국에 항상 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식하면서 환경 쪽에 관심이 생겼고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는 오일앤가스 플랜트를 짓는 회사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우 지속 가능하지 않죠. 저희들 물론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걸 지을 수도 있지만 주력이 오일앤가스 거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동에 주로 오일앤가스 플랜트를 짓는데 그래서 어차피 외국 나오고 싶기도 했고 내가 환경 쪽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석사를 해서 커리어 체인지를 하는 거죠. 공대 아까 전기공학 했지만 이게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뭐 환경 쪽으로 뭘 배우고 해야 이게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공부도 하고 싶고 유학도 하고 싶고 외국도 살아보고 있으니까 합치면 유학이니까 외국을 가자 그렇죠. 했죠. 예. 근데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절대 공부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까 하게 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기공학은 그러면은 막 재밌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전기전자 쪽인데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는 좀 낡은 학문이고요. 네. 100년 넘은 학문. 전기는 이제 우리 파워라인 그런 건데 보통은 전기공학부 전기 학교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전기전자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한데 가면 주로 반도체, 신호통신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이게 다 전기전자공학부에서 하는 건데 휴대폰, 그렇죠. 통신망 그런 뭐 근데 그 공부는 좋아서 하셨던 공부였어요? 아니죠. 그게 그냥 점수 맞춰 들어갔죠. 근데 입학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넌 전기공학이야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화학 경시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자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경시를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 경시를 하면 대학교 과정을 배워서 결국 그냥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수학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하면서 이게 중학교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렵고 이게 이거는 자연과학은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자연과학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대는 그냥 주변에서 가라 그러니까 싫고 물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싫은 것도 있지만 지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쪽팔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싫고 해서 그럼 남는 게 공대밖에 없어 이공계에서는. 근데 공대 과목은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공고를 갔으면 배울 수도 있겠지만 뭐 전기전자다, 뭐 반도체다, 뭐 화학공학이다, 뭐 프로세스다, 뭐 토목이다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건축이다.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제일 무난한 데 가라고. 제일 무난한 데 무난해요. 왜냐면 제일 많이 뽑고. 좋은 상담이다 진짜. 제일 많이 뽑고 일단은 커리어적으로 가장 유망하고 아직 그래도 한국의 큰 산업은 반도체잖아요. 유망하죠. 삼성전자 뭐 유망하고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가장 무난하니까 뭐 나도 하고 싶은 거 없으면은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그래서 약간 저는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무난한 삶. 무난했죠. 그래서 갔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공대 수학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았고 오히려 다른 공대를 갔으면 잘 맞았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잘 안 맞았나?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또 그런 말씀도 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임계점을 넣으면 재밌다라고 알았을 텐데 재미없으니까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임계점을 못 넘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어느 순간 제가 넘어서면 그냥 처음부터 재밌지 않나? 처음부터 재밌는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재밌는 것만 하면 이제 쉬운 것만 하게 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어려운 학문, 뭐 기술일수록 처음에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비건니즘도 처음부터 쉬웠던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그게 뭐 환경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 뭐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뭐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순간 지금 가게 숨 쉬는 것만큼 편하다. 가서 이거 성분표기 뒤져보는 거 이거는 일상이고 어디 가서 이거 빼고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미안하고 중국집 가서 저기 이거 고추 잡채에서 고기 빼고 굴소스 빼고 해달라 하는 거 하나도 이제 안 불편하고 그런 어떤 임계점을 근데 그 임계점을 넘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재밌거나 아니면 내가 강한 미션이 있거나 어떤 그런 미션이라고 강한 의지가 있거나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근데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부가 뭐 엄청 세계에 뭐 이렇게 나에게 가치 있는 공부다라고 느꼈다면은 계속해서 아니면은 그게 공부 자체가 가치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걸 배워서 이 커리어를 가는 게 나의 성공이 중요하다 했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저는 넌 좋아하는 게 없니라는 말과 더불어서 너는 왜 이렇게 독하지 않니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성공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고 그 공부 자체의 가치를 제가 못 느끼고 물론 그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의 가치가 없었으니까 일단 제 삶의 가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게 가치에 대한 그게 더 있죠. 이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치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여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 지속 가능함이 환경적 지속 가능함도 있지만 우리가 달아 없어지지 않게. 그 환경운동 하면서 내가 달아 없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환경운동, 환경이든 뭐 지속 가능성이든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려면 내 삶의 여유가 있어야 돼서 사실 지속 가능성 안에 여유가 들어가지만 여유는 따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속 가능성과 여유를 하는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도 지속 가능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는 얘는 백수죠. 유학을 갔다 왔는데 자리도 못 잡고 하는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느리고 사실 저는 대학 학부도 7년을 다니고 물론 중간에 휴학을 많이 했지만 석사도 3년을 했어요. 보통 2년 만에 하는데 그리고 뭐 앞뒤로 인턴하고 뭐 놀고 하다 보니까 벌써 5년이 됐는데 5년 남들이 2년 만에 끝내고 박사까지 끝냈을 시간이 5년 동안 그래서 저도 그런 걱정은 좀 해요. 나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거도 없고 지금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만 제 친구들이 2010년 입사니까 10년? 9년 커리어가 쌓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9년 정도 일을 했으면. 근데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를 이제 다양하게 조금씩 하고도 게다가 또 그 여러 가지도 막 엄청 빡세게 열심히 안 하고 다 2배씩 걸려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나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래도 그냥 숨만 쉬고 나이가 먹어서 사람들 나이 먹어서 또 뭐 30 몇 살을 하는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채식 연차가 쌓여간다. 이제는 나는 채식 9년 차다. 그거는 좋지 않아요? 어쨌든 숨만 쉬고 밥만 3끼 먹어도 연차가 쌓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연차가 쌓이는 커리어예요. 채식 9년도 커리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숨만 쉬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느리게 산다는 것 여유롭게 산다라는 것 자체도 커리어 남들 그렇게 못하는 스킬이죠. 거니까 그죠 스킬이죠. 어쨌든 5, 6년 하면 그렇게 돈도 안 벌고 살면서도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또 많이 쓰지 않는 방법 많이 쓰지 않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했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친구가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인데 걔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박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돈이 너무 없다. 그래서 회사 다니던 시절 그립다.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못한다. 뭐 스시도 먹으러 가고 싶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근데 진짜 생활 패턴이 바뀌었죠. 옷을 안 사고 새 옷을 안 사고 여행도 이제 뭐 기차로 뭐 버스로 뭐 가고 그것 여행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내가 바하마에 가야 된다 몰디브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고 여행도 다닐 만큼 다녀요. 그리고 집세가 일단 싼 동네에 살았고 먹을 것도 거의 다 해먹으니까 해먹는 것도 즐겁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즐겁기 위해서 쉐어하우스에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요리도 많이 하고 모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벌고 사실 아예 안 벌긴 했어요. 적게 벌고 적게 쓰는데 여유가 풍요롭다고 느껴요.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거에 앞에 그 3년 일을 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행히도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막 집안에 생활을 못 해야 된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되죠. 부양 의무가 없고. 또 행운이죠. 부모님이 저에게 막 지원을 막 용돈을 주시진 않지만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맞아. 물론 돈을 안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은 사실 모든 돈은 다 꼬리표가 따라와요. 돈을 받으면 내가 마음의 빚이 있어서라도 좀 더 이렇게 충족시켜야겠다라는 부담도 있고. 근데 저는 부모님께 돈을 안 받는다. 라는 것도 큰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번은 그랬어요. 너는 우리 돈 안 받는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도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아도 불만. 돈을 받으면 또 불만이 있겠죠? 안 받아도 이렇게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에요. 돈을 안 받아도 된다. 안 받는다. 그때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안 받는다라는 게 큰 도움이고 그래서
물론 그걸 부양 의무도 없고 대신에 부모님 그런 말 누구는 내가 그거 보고 같이 여행 가시면 여행 가는데 누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턱턱 줬다더라 그 자식이. 그럼 미안하긴 하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좀 놀고 있지만 어떤 그런 느리게 사는 것 자체도 저의 큰 경험이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좋네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서 부모님께 눈치가 좀 보이긴 한데 특히 서울에서 부모님 댁에 사니까 근데 저는 혼자 당당하고 행복한데 이제 잔소리를 대처하는 스킬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왜냐면 그래서 이번에 비폭력 대화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비폭력 대화라는 게 사실 그 단어가 좀 웃긴데 폭력적인 제가 폭력적인 언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보면 잔소리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런 특히 비건들은 이렇게 사회활동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방어적인 대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어서 그런 폭력적인 언사,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언사에 대해서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왜냐면 보통 대응이 몰라요. 무시하거나 짜증내거나 같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도 내가 미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 나를 아껴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욕구를 잘 읽고 그걸 엄마는 이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구나 하면서 내 의견을 차분하게 개진하는 것도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런 스킬이 제가 비폭력 대화 책을 보면서 이거 대단하다 느꼈지만 실천은 또 어렵더라고요. 그 순간에 잔소리를 들으면 몰라 이렇게 방어적으로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그런 계획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 PT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 엄마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구 집에서 이제 자고 온다고 어디 모임 갈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긴 메시지를 보내서 너는 네가 어디 CEO고 벤처 기업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맨날 놀러 다니냐. 한심하다라는 말도 하시고 좀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한심하다는 게 네가 쓰레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걱정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 엄마는 네가 꿈이 있었으면 좋겠대. 우리 엄마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늘 살면서 이제 꿈이 없다, 독하지 않다는 말 듣고 살았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딱 그 지속 가능하고 여유로운 세상을 만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낼 때 그때 답이 딱 왔어. 엄마는 그런 꿈 말고 꿈이야. 바로 그 모순을 아시는지 모르겠어. 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바로 몇 분 뒤에 꿈이 있으면 뭐하니? 이렇게 답이 왔어. 좀 더 보편적이고 그런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엄마는 이제 돈을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그런 거 이제 유엔에 어디 가서 뭐가 되고 근데 그 세상을 위한 좋은 일이 사회 제도적으로 당장 인정을 받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빈곤 퇴치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그쵸 뭘 다루긴 하지만 조선일보 보시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내가 성공했다라고 느끼려면 조선일보 인터뷰가 나와야지. 그쵸 예를 들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나오시려면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쵸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피드에 뭐가 떴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사회적 섹터에서 일을 많이 하세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근데 그분이 한 40대죠? 근데도 좀 비전형적인 삶을 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노마드 생활도 하고 여기저기. 근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디 창업센터 굉장히 그 업계에 이렇게 대부 같은데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알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하면서 기사 인터뷰가 떴다. 이제 그때가 5월 달이었나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조선일보 인터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정도에서 인터뷰를 해서 실려야 부모님 세대들이 이게 성공했다라고 느끼고 제가 보기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느꼈지만 부모님은 그걸 못 느끼셨던 거예요. 왜냐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니까 사회적 기업이 뭐고 창업 지원이 뭐고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걱정 농담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걱정?
고민이 있으셨나 보다. 부모님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더라고요. 어때요? 부모님에게 하는 일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 아빠는 제가 별로 막 납득을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네. 이미 이렇게 뭐 전폭적 지지 뭐 이런.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 정도로 근데 뭐 늘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걸 응원해줬던 사람이니까 그냥 이번에도 너 하고 싶으면 해라 정도였고 근데 엄마는 지금 채식하는 것도 지금 내가 이해하려고 말랑인데 유난 떨죠. 유난 이건 떨는데요. 뭐냐 마이크 세워놓고 이건 뭐냐 맨날 왜 집에 낯선 사람 불러들으려고 가지고 좀 친절하게 듣게 인사해 주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적응이 되셨고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만큼은 아니었죠. 그래도 설명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많이. 그쵸. 제가 이걸 왜 하는지를 설명드렸고 제가 이 일을 이거 하는데 얼마나 내가 여기서 뭘 배우고 있고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쵸. 그냥 아예 벽을 쌓고 터치하지 말라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벽을 쌓고 신경 쓰지 마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설명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쭉 내가 하는 그냥 뭐 유학 갔다, 그냥 뭐 한다, 그냥 모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지금 제가 하는 이 팟캐스트가 뭐 금전적으로 엄청 그쵸.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 유지 전혀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은 아직 푼돈.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시켰냐면은 내가 이거를 한 1년 정도는 그냥 일단 해보려고 한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설령 이게 1년을 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아무도 안 듣고 나랑 엄마 아빠 3명이서 듣는 걸로 들으세요? 가끔 들어요. 그런 걸로 그냥 끝을 내도 1년 동안 이제 에피소드들이 쌓일 것이고 그럼 그거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번듯한 직업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약을 팔았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했죠 저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궁금한 거는 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앉혀놓고 이리 와서 앉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며 가며 약 어느 정도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냥 하루 오늘은 그냥 이렇게 뭐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니고 따로 불러 그 자리를 따로 막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그냥 밖에서 커피 마실 때 카페에서 뭐 제 근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일로 빠졌죠. 좋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PT. 그래서 저는 PT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진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진짜 뜻이 있긴 있나 보다. 약간 스스로 그냥 이해를 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혼자 납득. 네, 부모님 스스로. 제가 뭐 따로 이해를 안 시켜도 그래 정말 제가 저기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쵸.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가끔 오니까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럴 거면 이제 제가 뭐 글을 쓰거나 그런 것도 이거는 사실 기록이 남는 매체잖아요. 팟캐스트는. 그런 그렇죠.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저도 글을 좀 꾸준히 쓰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초기에는 블로그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봤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에 엄청 많던데요 글이? 사진이랑. 한국에 살 때는 꽤 꾸준히 했었고 초기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죠. 이제는 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발표를 하고 나면 공유를 할게요. 어떻게 됐나? 그 발표를 팟캐 나와서 하는 거 어떠세요? 그럴까요? 사실 부모님도 같이. 사실 이번 팟캐스트는 그런 생각됐어요. 부모님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다. 그게 뭐 아. 부모님을 이렇게 감화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단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진짜 저한테 말씀 라는 주시지.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도 그럼 조금 더 번듯하게 차려입고. 아니요. 영상 말고 그것만 드리면 음성만? 되니까. 오케이. 그쵸. 그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거기서 뭐 그쵸?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팟캐 마지막 코너를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최식당. 승혜님의 최애 식당을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 그때 다른데 요즘은 소이롬 좋아해요. 서울 많이 가세요? 서촌에? 전 소이롬 좋아하고 네 망원 빵집은 따로 있나요 코너? 아니 없어요? 뭐 만들게요 지금. 빵집 최애 빵집. 오브레도. 오브레도? 야 오브레도. 거기서 뭐 드세요? 오브레도 좋아하는 빵 인절미 크림빵. 인절미 크림빵? 뺑오 쇼콜라. 가고 싶다. 그쵸 배고프네요. 그러게요. 오케이. 최근에 춘천 막국수 최식당. 춘막 회기. 회기. 거기는 좀 멀어서 자주 못 가는데 가성비 최고죠. 진짜 너무 좋아. 가성비 최고 맛도 있죠. 맛도 있고.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거기. 음. 오케이.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나 재밌게 본 영화 알바트로스 좋았어요. 보셨어요? 그 전시 가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전에 봤는데 네. 그거 무료잖아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맞아요. 그분도 이제 그런 이렇게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 음. 엄청 영상 고퀄이잖아요. 좋았어요. 이렇게 보통 많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레이션이 많은데 나레이션도 거의 없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 좋았어요. 평소에 자주 해먹는 레시피 하나만 주고 가세요. 레시피? 네. 요리 한국 오니까 잘 안 하네요. 그래요? 부모님이 해줘가지고. 근데 저 요리 모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요리 네. 모임에서 만두, 템페, 비빔국수, 김치 만들기. 김치 엄청 쉬워요. 김치 만드는 거 엄청 쉽고 만두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만두는 쉬울 것 같아요. 만두 저희 얼마 전에 짜장 짬뽕 모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짜장짬뽕 만들면 이게 손이 남으니까 또 재료비도 남고 해서 만두도 하자 해서 만두도 했죠. 만두 간단한 게 만두는 저는 본격적으로 하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두부. 좀 단단한 두부 있어요. 손두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에 파는 거. 근데 물 어떻게 빼요? 물 안 빼도 돼요. 진짜요? 단단한 두부 강릉 뭐 초당 두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단단해요. 물 안 빼도 돼요. 그냥 그 두부에 부추 썰어서 그냥 가위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게 두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 으깨가지고 거의 뭐 매시드 포테이토의 질감으로 한 다음에 부추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번에는 그냥 표고버섯 볶아서 잘게 썰어서 볶아서 그냥 섞어. 그리고 간하고 그냥 소금 후추를 간하고 그냥 끝이에요. 뭐 이렇게 더 럭셔리하게 하고 싶으면 당면 넣어도 되는데 이건 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아니면은 전 아예 애호박만 볶아요. 애호박만 이렇게 편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안 같아요. 보여. 애호박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볶아서 만두피에 넣어서 하면 애호박 편수. 이건 절집 만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마늘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래서 만두는 생각보다 쉽고 왜냐면 비건 만두 한 팩 사면 그것도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면 보통 저는 왕 찹쌀 만두피를 좋아해요. 크게 해야 되고 하면 이거 35장 정도에 1,500원. 두부 뭐 한 모에 1,500원. 그쵸 유기농 두부 쓰고 이런 비싸죠. 근데 하면은 한 3,000-4,000원 5,000원 정도에 만두 35개가 나옵니다. 그 모여서 만들면 또 재밌죠. 좋죠. 모여서 만들기도 재밌죠, 만두는. 맞아. 김치도 그렇고, 김치는 이것도 레시피 필요한가요? 배추 절이고, 그 다음에 찹쌀풀 쓰고, 거기다가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간장 넣어서 섞은 다음에 설탕 조금 넣어야 된다. 왜냐면 김치가 발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절인 배추랑 저는 이렇게 다 썰어서 막김치처럼 담그거든요.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비건이즘을 하는 것도 쉽고 빠르다라는 거를 좀 효율적인 사회에서는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도 그냥 배추랑
그 양념이랑 섞으면 끝이에요. 음. 그래서 그쵸.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김장하는데 누가 비건 김치 따로 담궈달라고 하는 것도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하다, 민폐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직접 담그면 돼요. 그냥 한 포기씩 담그면 금방 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 건데 뭐 끝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재밌었어요.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 2월 29일 날 그 전에 안 올. 못 날라가나? 7월 달에도 요리 모임 계속 할 7월 거예요. 달고. 괜찮겠다. 일단은 6월 29일 날 옥상 네. 파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고 7월 달 요리 모임은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주로 토요일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평일 모임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면 한 뭐 서너 명만 돼도 모임 할 수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제안 주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멀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자리가 빈다, 우리 집에 와도 된다 하시면 환영하고요. 언제든지 출장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서너 명만 가능. 모여서 같이 요리 모임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리 모임 제가 한국에서도 가보고 싶었는데 뭐 쿠킹 클래스 비싸더라고요. 6만 원, 10만 원씩 하는데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죠. 그분들 인건비에 월세 생각하면은 훨씬 더 드려도 되지만 저희는 그래서 클래스가 아니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와서 직접 요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 보고 하거나 가끔 요리 모임 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면 그냥 그분이 하세요. 우리는 같이 썰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소셜 다이닝 자리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메뉴, 좋아하는 날짜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모임 만들 수 있고 장소도 이제 제안해 주시면 더 좋고 일단은 혁신파크 불광에서 하는데 저희가 먼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해서 주로 하는 모임은 만두, 김치, 템페, 페스토 이번 주는 페스토랑 허머스 만들고 템페도 만들고 짜장 짬뽕은 이제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근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달. 7월달 옥상 파티도 다른 주제로 또 할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삶인데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할 예정이니까 저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기서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접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일단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자 밑에 달아놓을게요. 네, 인스타그램 있고. 아미토였죠? 아니요, 그거는 제 개인 계정이고. 그린리빙 그거? greenliving.kr.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 일단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인데 한국 분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보고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엔딩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엔딩 어떻게 하면 제가 드랍 더 하면은 선생님이 비트 하면 끝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엄청 어렵진 않죠?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 더 비트.